정년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사람들은 수고했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37년을 한 회사에 몸담은 남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고생스러운 세월이. 회사 로비에 마련된 뷔페에서 저는 남편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 부장님이 한 우물만 팔 수 있었죠. 정말 내조의 여왕이세요. 그 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당신도 고생 많았어. 저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이 함께 쉬어간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진실을 알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평온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63입니다. 결혼한 지 38해가 되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강재호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관리직으로 일했고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행사 날짜를 챙기고 시댁 제사 날짜는 제 생일보다 더 정확히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엔 한 번도 영어책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했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제 레슨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제가 의지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윤정이. 저보다 2살 어렸고 아이 또래도 비슷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건 29해 전 일입니다. 이사 온 날 그녀가 감자탕을 들고 찾아왔을 때부터였죠. 언니 이사 오느라 힘드셨죠?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그때 정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막막했던 저에게 그녀는 구원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등원길을 함께 걸으며 수다를 떨었고 장을 볼 때도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 흉도 남편 불만도 못할 말 없이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남편이 바람 안 피워서 좋겠다. 정희는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남편은 그럴 시간도 없어. 회사에만 있는데 뭐. 정희의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사업이 그다지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끔 돈 걱정을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위로해줬습니다. 언니네는 좋겠어.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그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안정적인 남편이라는 것이 괜히 자랑처럼 느껴져서요. 정희는 자주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치 담글 때도 명절 전날에도.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하곤 했습니다. 정희 아주머니는 참 살가워. 우리 집 식구 같아. 저는 그 말이 그냥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제 친구를 좋게 봐주는 것이 고마웠으니까요. 정희는 명절 전날이면 꼭 우리 집에 와서 전 부치는 걸 도와줬습니다. 언니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내가 와야지. 함께 부침가루를 섞고 파를 썰고 전을 부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 집사람 혼자 했으면 밤새도록 했을 텐데.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죠. 부장님도 수고하세요. 명절에 쉬시는 것도 아니고.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흐뭇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아이들이 모두 장성의 집을 떠나고 집에 남은 건 남편과 저 둘뿐이 되었을 때도
정희는 종종 찾아와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빈 둥지가 된 집에서 저는 종종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희가 와서 말을 걸어줬습니다. 언니, 우리 점심이나 먹으러 갈까? 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할래? 정희의 아들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빈 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셈이죠. 언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글쎄, 남편 뒷바라지나 계속 하면서 살겠지 뭐. 그때 정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뭐랄까 씁쓸한 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남편이 성실해서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강재호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됐고 저는 그 돈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골프를 쳤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친목 도모라고 했고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이 안정적이고 평범하게 흘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밀린 드라마를 보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창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회사 후배들이 밥 먹자고 해서. 정희 아주머니 남편이 부탁할 게 있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37년을 회사만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퇴직금 일부는 적금에 넣어뒀어. 노후 대비해야지. 남편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나도 더 아껴 쓸게.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얼마를 넣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낯선 호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서울식 9만 원. 제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남편이 호텔을 갔다. 왜? 다음 달 명세서에도 또 있었습니다. 스카이 리조트 35만 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호텔은 왜 갔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동창 모임 했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서 만났지. 리조트는요? 정희 아주머니네 남편이 거래처 미팅한다고 해서 같이 갔었어. 나보고 인쇄업계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 설명이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정희 남편 일에 우리 남편이 함께 가야 하지? 왜 그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정희 아주머니랑 마트 갔다 올게. 어느 오후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2시간 뒤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마트 봉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은 어디 갔어요? 아, 정희 아주머니가 차에 두고 갔어. 자기네 집 앞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마트에 있었는데 왜 우리 집 물건은 하나도 없을까?
저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우리 남편이랑 마트 갔다 왔다며? 정희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마침 부장님이 나가시길래 나도 장 볼 게 있어서 부탁드렸어. 불편하셨어? 아니, 괜찮아. 근데 우리 집 물건은 안 샀대? 아, 그게 내가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 부장님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내 것만 사고 나왔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괜찮아. 나중에 할게. 식사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분 뒤 나온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 정희 아주머니. 남편분이 또 부탁할 게 있다고. 왜 그렇게 오래 통화했을까? 왜 문을 닫고 통화했을까?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오후 정희가 급하게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저는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쳐서인지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나한테는 말해도 돼. 정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희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정희는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떠나면서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의심하는 것이 부부간의 신뢰를 해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오늘 언니 얼굴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쓰였어요. 오빠가 좀 챙겨주세요. 보낸 사람은 정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오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 대화창을 열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난 오빠가 너무 좋아요.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6개월 전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1년 전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더 위로 올라가자. 3년 전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언니가 또 시댁 이야기하면서 힘들어했어요. 오빠가 좀 더 잘해주세요. 오늘 언니 몰래 만날 수 있어요? 언니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남편이 외출한 사이 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옷장 깊숙한 곳, 심지어 차 안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옷장 맨 아래 상자 안에 숨겨진 또 다른 휴대폰. 남편의 세컨폰이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했고 마침내 맞췄습니다. 정희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진첩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작년 겨울 제가 시댁에 혼자 내려갔을 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체 내역엔 정희에게 보낸 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50만 원 정희 생활비 보태라고 100만 원 정희 아들 학비 200만 원 정희 집 수리비. 그래서 생활비가 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적금에 넣었다고 한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껴 쓴 돈이 제가 참고 견딘 시간이 모두 정희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말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 안 했어? 왜 이래? 저는 식탁에 휴대폰 2개를 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더 당황했습니다. 선영아,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죠? 3년 넘게 정희 씨와 만난 것도 오해인가요? 제 몰래 수백만 원을 보낸 것도 오해인가요? 나는 그냥 뭐죠? 그냥 바람 피운 거죠?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어려워서 도와준 거야. 그 집은 사정이 안 좋잖아.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그냥 당신 친구니까 챙겨준 건데. 정희가 자꾸 의지를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나하나가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3년 동안? 호텔도 어쩔 수 없었고 돈 주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매일 전화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더 심해졌죠.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자주 만났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혼자 부산에 내려갔을 때 찍은 사진. 남편과 정희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저는 시어머님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갈비를 재웠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나무를 묻혔어요. 당신은 회사 일이 있다고 못 내려온다고 했죠. 그런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정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군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카페를 예약하고 조용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저는 테이블 위에 인쇄한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언니 설명 좀 해줄래?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29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 남편을 빼앗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처음엔 정말 부장님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 우리 남편은 사업도 잘 안 되고 집에만 오면 화내고. 부장님은 달랐어. 나한테 친절했고 내 말을 들어줬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간 거야. 나도 모르게. 정의의 변명을 듣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남편과 바람 피울 이유가 돼? 29년 동안 나는 너한테 뭐였어? 친구였어? 아니면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어? 언니는 내 친구야. 정말이야.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해? 친구 남편과 3년 넘게 바람 피우는 게 친구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건 사람 하나가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내가 망쳐놨어. 언니, 나 정말 이제 그만해. 내 얼굴 보기도 싫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내용을 모두 캡처했고 이체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재산 유출까지 있으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부인 명의 자산은 먼저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준비하세요. 남편의 부정행위와 재산 유출이 인정되면 더 많은 몫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을 별도 관리했고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이혼 소송 준비 서면. 일주일 뒤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선영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38해를 함께 살았잖아. 그 38해 동안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적어도 3년 이상.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입니다. 집은 7대 3으로 나눕니다. 제가 7을 가져갈 거예요. 7대 3이라니. 반반 아니야? 당신이 정희 씨에게 보낸 돈을 계산했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원하시면 재판으로 가도 좋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는 따로입니다. 당신이 정희 씨 집에 보낸 돈처럼 저도 이제 제 돈은 제가 관리합니다. 선영아, 제 명의 자산은 이미 보호 조치했고 당신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공동 명의 재산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할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세요. 만약 내가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정희 씨도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럼 당신이 더 불리해질 거예요. 아이들도 알게 될 거고요.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시간을 좀 줘. 3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합니다. 이틀 뒤 남편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면서 한번 돌아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정희의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댁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정희 남편을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분노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복수가 아닙니다.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희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봤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정희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달 뒤 정희네 집에 이사 트럭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혼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 적적했고 밤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간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가를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요가 학원에 가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는 제 몸이 신기했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혼자 KTX를 타고 경주에 갔습니다. 아무 일정 없이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걸었습니다. 불국사를 천천히 둘러보고 첨성대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속도대로 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